자, 이번 주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맥베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맥베스는 어떻게 보면 현재의 그의 작품 중에도 굉장히 짧은 작품이기도 한데 정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도 많이 읽혀지는 작품이죠. 그래 이번에도 내가 우리 학교가 아니라 영어 영문학회에 내가 맥베스 글을 하나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기는 어려울 테고 그만큼 맥베스가 현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읽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 맥베스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앞에 왕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던컨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또 자기가 왕이 될 때 자기 부인이 던컨 왕의 부인이 더 어떻게 보면 야욕이 강해서 그 남자 저 던컨 왕을 빨리 죽이고 기회가 됐을 때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라. 그런데 그렇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신에 막 정신병 같은 이런 거에 양심의 가책에 휘말리게 되죠. 또 그렇게 남자답게 왕을 죽이라고 했던 맥베스의 부인도 레이디 맥베스도 결국은 병에 걸려 어떻게 보면 뭐 불면증에 걸려서 광야에 헤매다가 객사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질서 앞에 선왕이라고 합니다. 앞에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면 너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운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또 좀 약간 비판받는 것은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따라가고 있다. 맥베스의 내용이 던컨 왕을 죽였지만 그의 아들 멜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죽음을 이끌었던 그 부인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일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그 왕을 죽이는데 엄청나게 도왔지만 부부가 다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다시 왕이 되는 이러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혁명을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후대 비평가들에 의해서 맥베스는 그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달리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작품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들었어요. 그 사막인가요? 오막에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뽐내고 막 다니다가도 어떤 기회가 되면 또 늙음이라 죽음의 기회가 되면 배역을 맡은 배우가 자기의 배역이 끝나듯이 그래서 무대에서 사라지듯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아주 깊은 천착도하고 하는 이 작품이 맥베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우리 맥베스를 그럼 확인해 보면 In Macbeth, the hero Macbeth. 맥베스에서 이 맥베스 작품은 이태릭체로 이렇게 쓰죠. The hero 맥베스는 그 영웅 주인공 맥베스는 must be considered together with his wife Lady Macbeth. 그의 부인 맥베스 부인과 함께 together 함께 must be considered 이렇게 생각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오히려 내가 보면 맥베스의 주인공은 레이디 맥베스 같아요. 그죠? 당신 남자가 뭐 하는 짓이야? 그쪽 좀 막 힘도 못 쓰고 뭐 이렇게 남자가 한번 칼을 뽑으면 사용해야지. 그거 손에 한 세수대의 물만 있어도 당신의 손에 묻은 피는 다 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남자가 결단이 있어야지
쪼조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레이디 맥베스죠. 또 여기에는 three old witches tell Macbeth that he will receive high honors and then become king. 마녀들의 얘기가 나오죠. 세 명의 늙은 마녀들이 tells Macbeth, tell Macbeth, 맥베스에게 얘기하기를 he will receive high honor, 아주 높은 명예도 얻게 될 것이고 and then become king,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죠. 1막이 시작할 때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 위치 1, 위치 2, 위치 3, 맥베스 1, 2, 3이 나타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전쟁에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데 마녀들이 이 나라에 장차 왕이 되실 분, 어디 영주가 되실 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진짜 내가 왕이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The high honor come. 그래서 정말 영주가 되고 이러죠. The high come honors. 높은 명예가 이루어지고 오게 되고 and he decided to have fate to make him king. 그를 만들어줄 왕으로 만들어줄 운명을 돕기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차라리 내가 왕이 된다고 했으니 나를 왕으로 만들어줄 운명을 내가 도와서 정말 왕이 되자. 그런데 저 던코랑을 죽여버리자. 이러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외국과 옆 나라와 싸워서 아주 그 무공을 굉장히 이제 전쟁에 이긴 그 영웅 취급을 받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기네 집에 마침 또 맥베스 왕이 자기네 집에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자기네 집에 왔을 때 술을 먹여서 해치우는 죽이게 되는 이런 맥베스죠. 그래서 킹 던컨 왕은 stay with him at his castle. 던컨 왕이 그의 성으로 와갖고 그와 함께 머물게 되고 he and Lady Macbeth, 그와 맥베스 부인은 murder the king, 그 맥베스 왕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던컨 son 멜컴은 던컨 왕의 아들 멜컴과 그리고 도날 베인은 escape,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여기서 다 죽게 되겠구나. 멜컴 brings an army against Macbeth. 멜컴은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맥베스에 대항해서 군대를 또 몰고 오죠. Who is killed. 그래서 맥베스가 살해당하는 거죠. Lady Macbeth is already dead.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남편을 도와서 왕이 되라고 강요했던 맥베스 부인은 오히려 남자가 그거 갖고 뭐 잠도 못 자 쪼조하게 그러냐 그러지만 자기가 불면증에 걸려갖고 광야를 헤매다 죽게 되죠. Already dead. 이미 객사했어요. Here are some words of Macbeth. 자, 여기에 맥베스의 몇 마디가 있다. When he heard of death. 그녀의 죽음을 그가 들었을 때 맥베스가 하는 말이 몇 마디 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맥베스의 유명한 대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맥베스를 좀 더 보면 햄릿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작품이다. 4대 비극 중에서 길이가 짧다. 구성이 탄탄하고 전편에 흐르는 긴장감과 시적인 언어가 매우 뛰어난 작품으로 정평이 나 있고 맥베스는 정치적 사극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을 역사극, 사극으로 보아야 될까 비극으로 보아야 될까 하는 문제가 부각이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극으로 볼 수 있죠.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이 되니까. 그러나 맥베스란 한 인간으로 볼 때는 비극이 될 수도 있죠. 용감한 장군이자 야심가인 맥베스 주인공이 아내의 사주를 받아 레이디 맥베스의 사주를 받아서 자기가 섬기는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다는 것이 작품의 핵심 줄거리죠. 맥베스같이 자기를 신뢰하는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극악무도한 인간을 과연 비극의 주인공으로 삼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나타날 수가 있죠. 비평가들이 이 작품을 비극으로 보는 이유는
이 작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 작품의 초점은 역사적인 문제보다는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에 맞춰져 있어서 악한 맥베스를 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인공을 야심을 갖고 반란을 일으키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맥베스 장군의 내적인 욕망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상상력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이 작품을 예술적 비극으로 만들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장군 맥베스는 살인자이면서 자기 운명의 피해자로도 볼 수 있다. 그가 왕을 시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을 때 자기 자신의 운명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왕을 죽이려고 하면 또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것이니까 맥베스는 악인이지만 갈등하는 인간적인 맥베스로 묘사한 것이 이 작품을 사극보다는 비극으로 보는 타당한 이유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을 비극으로 보는 이유가 이런 것이다. 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시적인 언어예요. 이 작품 읽다 보면 무슨 맥베스를 죽이러 오는 자객들이 시인 같아. 고도로 표현된 시적인 언어가 많이 등장하고 특히 선과 악에 대한 심오한 통찰력을 시적 언어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 작품은 사극이라기보다는 비극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기도 하다. 이 작품의 처음은 맥베스가 반란군을 진압하고 귀환하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광야에서 등장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첫 마녀가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모호하고 양면적인 대사로 시작을 한다. 마녀가 이제 이렇게 장군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언제 우리 다시 만날까? 천둥 칠 때, 번개 칠 때, 혹은 비 올 때 마녀 투가 한바탕 난리가 끝나고 싸움에 지고 이겼을 때 이제 세 번째 이 다 같이 아름다운 것은 추하고 추한 것은 아름답다. 안개와 더러운 공기 속을 날아가자. 그러니까 fair is foul, foul is fair. 아름다운 건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 추한 것이 아름답다. 이 말은 삶의 양면성과 가치 전도를 암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는 충신인데 오늘의 충신이 내일의 역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선과 악, 밝음과 어둠이 동전의 양면처럼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나쁜 것 같았는데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가치가 뒤바뀌는 것이죠. 전도될 수 있다. 그것을 마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란군을 진압하는 충신 맥베스예요. 그러니까 반란군을 진압하고 오는 맥베스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왕이 되려나? 자, 장교가 요가만이 아니라 용감한 맥베스 장군은 그 명성에 손색이 없게 운명을 무시하고 피 묻은 검을 휘두르며 용맹의 총아답게 적을 물리치고 들어가 마침내 반역의 괴수를 만났다. 그리고 서로 인사도 없이 적을 배꼽에서 턱까지 한 칼로 갈라 그 목을 성벽에 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용맹무쌍한 맥베스죠. 맥베스는 용맹의 총아답게 던컨왕의 충신답게 반란군을 성공적으로 진압해서 아주 나중에 굉장한 던컨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하를 해주러 이제 그 집을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게 해야 되는 이런 운명을 맞는데, 자, 이건 뭐 글씨가 조금 작게 해가지고 그냥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죠. 아내가 미쳐서 죽고 나자 맥베스는 허무감이 절정에 달한 맥베스는 인생을 허망한 연극에 비유하죠. 이제 이게 다 끝날 무렵에요. 맥베스
이제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서 내가 여기 따왔는데, 내일 또 내일, 그리고 내일은 이렇게 작은 걸음으로 하루하루 기록된 시간의 최후까지 기어가고, 우리 모든 지난날은 바보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을 밝혀준다. 꺼져라 짧은 촛불 같은 인생이여,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 무대에서 한동안 활개치고 안달하지만 곧 사라지는 배와 같다. 인생은 바보가 짓거리는 이야기, 소음과 광기가 가득하나 의미는 전혀 없다. 자, 인생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왕까지 됐지만 또 죽음으로 맞이하는 이런 맥베스의 모습을 우리가 봤다. 자, 이래서 또 오셀로라든가 킹 리어 왕, 이게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작품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영문학사 시간이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를 알아두고 적어도 4대 비극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셰익스피어가 활동을 했던 엘리자베스 시대의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자, 이런 16세기의 세계관은 지난 시간에 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죠. The Great Chain of Being. 이거는 중세 철학은 이러한 사고 방식의 밑에 있었다. 이건 뭘까요? Great Chain of Being은 머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고, 인간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렇게 쫙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 질서를 깨면 안 된다. 이 질서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중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거 아닌가요? 나는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코로나 같은 것도 결국은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고 식물을 다 모양 싹쓸이하고, 그래서 숲을,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를 너무나 석탄은 석유를 떼서 기후를 망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다 가두고 자가 격리를 하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적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연이라는 적이 아니라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적당한 선을 넘어가서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면 자연으로부터 공격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질서의 피라미드가 The Great Chain of Being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자, 이런 것들이 중세적인 사고 방식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6세기에는 성서가 번역되기도 했다. 자, 그때만 해도 성서는 보통 사람들은 성서에 접근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보통 사람들의 성서 접근을 가능하게 했는데, 중세적 가치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그에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재탄생, 이런 피라미드와 같은 거에서 질서가 있는데 이런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고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탐구하게 됐는데, 이 시대를 르네상스라고 한다. 그렇죠. 그 다음 르네상스의 특징이죠. 이 르네상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국의 르네상스는 유럽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길게는 200년, 짧게는 100년 가까이 늦게 시작됐다. 하지만 이 새로운 물결이 갑작스럽거나 극적으로 영국에 다다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상무역의 발달로 인한 교역의 증가로 초소등 지식인들은 르네상스를 충분히 경험했고 표현한 바 있다. 화역의 발명이나 지리생의 대발견은 과거의 기사가 계급의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려 새로운 지배의 이데올로기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었다. 이제 이렇게 영국의 르네상스가 되고, 저 바깥에 영국, 유럽 바깥에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엄청나게 이 세상이 넓더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서 모여서 성주를 지키던 기사계급이 몰락하게 되고
중세의 가치관이 몰락하게 되고 새로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제 지리학 같은 것이 발전하게 되고 항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신대륙을 탐험하게 되고, 그래서 1620년대에는 영국에서 지금의 미국을 콜럼버스가 온 아메리칸 지금은 이 미국의 아메리카를 이제 콜로니로 삼게 되는 것, 식민지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죠. 자, 그래서 1485년 헨리 8세의 등극과 함께 시작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 영국의 르네상스는 다른 유럽 국가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행로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다. 또 종교개혁도 있겠다. 왜냐면 이제까지는 기독교 캐톨릭의 교황 중심이었는데, 이 교황 중심의 캐톨릭들이 자기들끼리 쌈질하고 뭐 종교 전쟁을 하고 이렇게 되고 성경도 자기들만 읽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존 위클리프로 영국에서는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헨리 8세의 이혼 요구를 교황청이 거절하자 이제 이 헨리 8세는 교황청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스스로 종파를 만들어 그 수장으로 등극한 것이 앵글리칸 처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르마다를 격파했다는 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라는 거. 자, 영국이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누르고 세계적인 해양 제국으로 발전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지난번 강의에서 했어요. 자, 이때를 보면 르네상스 시대의 소네트가 이탈리아의 아까 했죠? 이탈리아 페트라르카의 영향을 받아서 소네트, 르네상스의 꽃이라 불리는 소네트가 이때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 소네트가 14행의 시라는 것도 지난번에 했고 오늘도 했어요. 이때의 대표적인 시드니와 스펜서가 있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소네트의 대표 작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네트 얘기를 쭉 이렇게 해서 보고요. 또 셰익스피어 극과 히랍 비극을 비교해 놨는데 요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했고 또 한번 읽어보시기도 바랍니다. 특히 햄릿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얘기를 한번 더 자세히 들어봐라. 이 햄릿이 왜 그 우유부단한 성격이 됐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프로이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 또 T.S. 엘리엇의 햄릿에 대한 비평,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 조금 더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데는 꼭 필요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과를 나오면 이 T.S. 엘리엇의 햄릿 비평은 꼭 한번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라고 해놨어요. 특히 지난번 오브젝티브 컬러티브가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나는 외로워 쓸쓸해 이렇게 해서는 시가 안 되고, 내 외롭고 쓸쓸한 내 마음과 비슷한 무언가를 여기에 제시해야 되겠죠. 가을이면 나는 외로워 이렇게 하지 말고 초가지분에 고추가 널려 있고 바람엔 은행잎이 굴러가는 이 모습을 제시해야 외롭고 쓸쓸한 거가 될 수 있죠. 요 제시되는 이미지, 은행잎, 이런 것이 오브젝티브 컬러러티브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또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인데,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모라는, 아까 얘기했죠, 유토피아. 이 유토피아는 꼭 알아둬야 될 작품이에요. 영국 사회제도에 관해 비판하고 남녀 평등 사상, 평등한 교육, 종교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주장하였고, 르네상스 정신과 르네상스 학문, 지식의 탐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열망 등을 반영했다.
새로운 사고방식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영국에 도입했고 그 개념들은 라틴 작가들과 플라톤의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죠. 이 작품은 영어가 아닌 라틴어로 돼 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는 소설이다 이런 얘기죠. 저 토마스 모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토마스 모어만 갖고도 뭐 아까 내가 글을 쓴 칼럼도 이렇게 보여줬지만 굉장히 프란시스 베이컨에 대한 것도 보여줬지만 토마스 모어도 선생님도 한번 어디 강연에도 했고 이 모어를 카톨릭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끝까지 수호한 사람으로 꼭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 14행에 뭐 썰이 있고 에드문드 스펜서 아까 했죠. 페리킨으로 유명하다. 시집 셰퍼드 캘린더 양치기의 달력을 출판하고 1년에 12달이니까 그 12달 얘기하는 거. 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시가 아모레띠라는 것도 지난번에 얘기했죠. 16세기 연극에 대해서 대표적인데 이때의 셰익스피어 말고도 대학에서 옥스퍼드나 이런 데 있었던 대학에 아주 출중하고 재치가 넘치는 사람들을 유니버시티 위트라고 하는데 크리스토퍼 말로우도 이 사람 중에 하나다. 유니버시티 위트 중에서 후대의 극문학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토마스 키드와 크리스토퍼 말로우다 이런 거죠. 특히 크리스토퍼 말로우는 유명하죠. 템블레인 10세기 정복자 타타르 사람인 티무르 쿤을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상징으로 만들어냈고 쥐 오브 말타와 같은 작품에도 유태인이 나오죠. 더 머천트 오브 베니스, 이것도 베니스의 상이 나오는 샤일록을 연상케 만드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에서 닥터 말로우에 대한 얘기를 적게 하지만 사실은 뭐 셰익스피어 못지않게 중요한 작가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지난번에도 말로우 비극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라.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아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빼겠어요. 특히 선생님이 좋아하는 The Merchant of Venice의 상인 조금만 더 보면 안토니오는 빚을 못 갚으면 1파운드의 살 주기로 약속을 하죠. 보나시오와 포시아 그리고 샤일록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포시아는 변호사로 변장을 하고 샤일록은 첫 번째로 셰익스피어적 위대한 인물이자 첫 번째 비극적인 인물이죠. 샤일록. 자, 이 샤일록이 결국은 안토니오가 돈을 못 갚으니까 네 심장에 있는 살을 떼어가겠다. 그까지 이러는 좀 유태인의 집요함 같은 것도 보여주죠. 어떻게 보면 유태인을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뒤에 뭐 셰익스피어 이게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요 네 작품을 꼭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작품을 뭐 봐라. 그다음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밀턴으로 벌써 넘어가야 할 차례인데 53페이지 보면은 이따 이제 책으로 보겠지만 53페이지 보면 존 밀턴 and his time 이런 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밀턴이라는 사람은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대시인이고 라틴어도 잘했고 그리스, 히라보 다 공부를 했어요. 청교도주의와 밀턴의 생애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크라이스트 대학을 다녔는데 크라이스트 대학의 요조 숙녀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의 자녀이니까 굉장히 그랬다. 청교도 혁명과 크로멜 공화제를 옹호하는 글을 쓰기도 했고 왕정이 이제
이 사람은 청교도주의니까 1660년 완전히 복고되자 위험을 느끼기에 된 이런 사람이죠. 영국 르네상스기의 마지막을 장식한 시인으로 종교성과 예술성을 탁월하게 결합하고 기독교 정신과 르네상스 정신을 융합하려는 노력도 했다. 또 히랍과 로마의 이교적인 고전의 아름다움과 유태교적인 전통인 성서의 도덕적인 열정을 작품을 통해 잘 조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주로 아버지를 잘 만나서 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밀턴부터 이렇게 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두 번 하는 이유는 교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꼭 구입을 해서 지난번 강의를 또 한번 듣고 요번에 하는 강의도 듣고, 그래서 교재와 함께 한 두세 번씩 읽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53페이지 존 밀턴 앤드 히스 타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